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 1심 무죄 선고가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과 검찰을 향해 더욱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남은 사법 리스크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곧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도 여야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화요일 놓치면 안 될 국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톡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KBS 라디오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를 구비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하는 방안, 이걸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요? 예, 지금 또 그 사이에도 지금 외신들 보도가 나오면서 그 백악관에서 공식 입장 일단 나왔습니다.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인데요. 온라인 브리핑 열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는 타결에 근접했다고 믿는다. 논의가 건설적이었으며 이 협상 진행 궤적이 휴전을 위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는데 모든 것이 완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발표할 게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용적일 때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에 합의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오늘 이 합의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 공직선거법 재판 때와 달리 이번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5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증인에게 위증하도록 시킨 혐의로 이 대표는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기소된 지 13개월 만에 첫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의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돼 위증을 자백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재판부가 김진성 씨에게는 유죄를,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이렇게 판단한 배경이 뭔가요? 일단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 요지서를 줘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 중 일부가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증교사 행위가 김 씨의 위증으로 연결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을 시킨 사람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요? 이재명 대표는 여권을 향해 서로 죽이고 밟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현 정권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그걸 교사한 사람은 무죄란 판단을 수긍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경기지사 신분이던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며 접촉했는데 이를 통상적인 증언 요구라고 판단한 건 상식 바뀌다 이런 반발도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으로까지 번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이른바 팔동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친한계 측에서 한동훈 대표 동명이인이 8명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를 좀 비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 사퇴 촉구 글 작성자를 고발 조치할 거란 기사를 봤다면서 자신에게 온 사퇴 요구 문자도 같이 고발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한 대표가 이례적으로 바로 공개 반박을 했는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다. 고발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논란 관련해서 언급을 피했던 한동훈 대표가 회의가 끝나고 입장을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대표가 한 15분 정도 기자들과의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그걸 했는데 주요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소리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보면 대개 명태균 씨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난 전 행정관의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또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 자체가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조직적인 한동훈 흔들기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친윤계에서는 해명 없이 의혹을 더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 검찰 구형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그리고 이제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면서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년 2월 3일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주관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왜 불참했는지를 설명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젯밤 늦게 외교부가 이제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 주관 행사가 그제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불참을 했고 대신 조선인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우리가 어제 별도로 열었습니다. 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추도식에 불참한 우리 정부의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한 것은 일본 측 이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애초 사도광산 등재할 때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은 일본 정부가 추도식 대표로 보낸 이쿠이나 정무관의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과 관련해 참의원 취임 이후 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진실 공방으로 번지자 추도식 불참 이유가 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교도통신이 이 이쿠이나 정무관 과거 행보 관련해서 오보를 낸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2022년에 이제 교도통신이 보도했던 내용인데 당시에는 이제 이쿠하나 정무관 참의원이죠. 이쿠하나 의원이 이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다시 확인을 해보니 참배한 것이 우리가 오보였다 이렇게 입장을 정정 보도를 냈거든요.
어쨌든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외교부가 어젯밤에 이렇게 다시 설명문을 낸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야스쿠니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원래 합의했던 것에 대해서 이행 제대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외교부가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과 부산, 울산 지역은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지방과 전북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지역은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와 제주도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9.3도로 아침 공기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울의 낮 기온 9도에 머물겠고요.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도, 모레 아침은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낮 기온도 5도를 밑돌아서 추위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9.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빗길에 출근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선운산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함양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으로 서울주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치악휴게소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송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이 여파바다 하남분기점부터 10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졌습니다. 이전 구간에서는 구리에서 상일 사이와 도가서는 판교 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제램프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기름램프부터 긴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위정교사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주 일단 사필 기정이라고 봅니다. 정의롭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이 부당한 어떤 정치 기소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났던 것이고요. 사실 저희는 무죄를 확신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위정교사로 하기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위정교사로 했고요. 위정교사가 되려면은 조건이 한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정교사 하려고 하면은 교사자가 증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또는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자기 기억과 반하는 걸 증인한다든가 또는 교사자하고 증인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3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3가지 다 전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기억대로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방어권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어제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던데 네. 의원님도 나가셨습니까? 네. 아. 이재명 대표께서는
굳이 의원들이 그거 올 필요 없다라고 했었고요. 법정에도 의원들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많이 또 동고동락하는 마음이 크죠. 이재명 대표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같이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냐 해서 일부 의원들은 나갔었고요. 또 최고위원들은 당연히 같이 가서 같이 힘을 법정 밖에서라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같이 갔던 그러면 겁니다. 재판정에는 안 들어가고 그럼 밖에서 재판 동안 기다리셨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정까지 또 들어가면은 혹시 또 뭐 그 재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몇 명이나 그 재판장 바깥에서 기다렸습니까? 국회의원들. 한 5, 6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간 거군요. 네. 예. 그 보도해 보니까 그 선거 후에 뭐 눈물을 훔치는 의원 모습도 네. 보이고 그렇던데요. 어제 네.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네, 어제 현장에서는 밖에서 기다리던 의원들 같은 경우 무죄가 났다는 뉴스를 보고 다들 눈물이 글썽했죠. 그랬습니까? 네, 저도 사실 좀 기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당연한 것을 이렇게 기뻐서 운다는 것 자체가 참 정치공화국의 어떤 현 주소가 아닌가 하고 씁쓸한 면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우리 의원들은 지난번에 사실은 중형이 한번 났었잖아요. 지난주에 공직선거법으로 그 실제 저희는 무죄를 확신했었는데 정치 검찰의 어떤 정치 기소를 정치 판결을 했던 그 사항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많이 걱정을 했던 거는 사실이죠.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또 이번에도 또 그런 형태가 되면 어떡하나 했는데 재판부가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해줬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많은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위증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다고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 교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걸 어떻게 그 이해해야 되냐? 많은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거하고는 뭐 김진성 씨 위증하고는 함수 관계가 없죠. 김진성 씨는 여러 가지 또 본인 진술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본인이 오히려 위증했다고 한 3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위증이라고. 근데 그 2개를 오히려 재판부는 너 위증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하고 1개만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개 인정한 것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녹취록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괜히 엮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은 거죠. 사실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 30분짜리 녹취록이 이미 밝혀졌잖아요. 그 녹취에서 그것이 위증 교사냐 아니냐인 거고요. 김진성 씨는 여러 가지 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는 관련성이 없다. 그런데 그 마치 김진성 씨가 위증이니까 교사 또 함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관계가 없는 그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 씨가 백현동 의혹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요. 그런데 이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딱 2사람이잖아요.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진성 씨 그렇죠. 그런데 이 딱 2사람이 있는 사건에서 한 사람은 위증을 한 것으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전혀 관계없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혼자서 그냥 위증을 했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아마 그분이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들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떤 범죄자로 몰기 위해서 위증을 자꾸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본인도 위증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2개는 위증이 아니었고 1개는 위증이었다. 얘를 정확히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 당시 뭐 KBS PD와 또는 전 시장 간의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증언을 하면서 위증이 하나 그분이 나왔던 거고요.
단지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한 30분 녹취에서는 여러 가지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그 파트하고는 다른 파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1심 선고가 난 후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네. 죽이는 정치를 그만두고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의 칼로 모든 것을 정치까지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사실 정치는 정치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모든 것을 고소 고발을 해서 법정에 세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주 막강한 대선 후보 주자고요. 지금 뭐 여론조사 최고로 탑 1위로 나오는 그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법의 잣대로 이런 것들을 계속 재단을 하고 하니까 지금 민생이라든가 이런 걸 정치를 해야 될 걸 많은데 재판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현실은 서글픈 거죠. 이제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치의 사법화는 대의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와도 배치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민생에 집중하고 정적 죽이기,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계속하고 있는 야당 대표 죽이기나 전 정부 죽이기 이런 걸 멈추고 좀 더 민생에 집중하자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중지하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지금 네.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미 기소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소된 사건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정치의 사법화를 중지하자 그러면은 사건 종결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검찰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미. 아니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또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하나 기소했잖아요. 네. 법카 법카 유용에 유용에 의혹 대한 사건으로. 의혹으로 예. 그것은 사실 경찰에서 이미 불송치했던 겁니다. 조사를 해서 불송치했다는 건 뭡니까? 무혐의라는 의미고 불송치는 경찰 혼자 결정을 안 합니다. 할 때는 검찰과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교감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또 끄집어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검찰이. 이런 것들이 정치의 사법화죠. 마치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 할 때까지 계속 파고 하는 이거죠. 이번에 사실 위정교사도 그와 똑같다고 저는 봐요.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16년 후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토론에서 나왔던 건데 그래서 그때도 무혐의로 됐어요. 그런데 김진성 씨를 대장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압수수색한 핸드폰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왔네 하고 그 통화 한 30분짜리를 꺼집어서 다시 또 기소를 한 겁니다. 진짜로 22년 전의 사건을. 그리고 그때 또 기억한 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던 그 시점도 2018년이면 16년 전 사건에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그때 전 상대 후보 상대 측인 전 성남시장의 비서관으로 있었으니까 그때 상황을 잘 아니까 기억난 대로 좀 해달라. 16년 전에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꺼집어서 이렇게 이 법정에 세우고 이 난리를 지기는 것이 그야말로 야당 대표 죽이기인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끝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사법화의 전형이고 야당 대표 미래 권력 대권 주자를 죽이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실제 정치 사법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사실은 임명직에서 우리 대의민주주의로 보면은 우리 민주주의로 보면은 국민의 대표를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그런 것들을 훼손하는 민주주의 알겠습니다. 훼손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의원님이 쭉 이제 설명을 하셔서 짧게 팩트 체크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002년에 있었던 사건은 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관련된 검사 사칭 네,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지금 그 위증교사의 예. 그 이를테면 김진성 씨에 대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전화 네. 아까 있었던 시점은 2018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2018년에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2019년 김진성 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서 그렇죠. 기소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2002년에 발생한 사건을 기소한 게 아니고 2018년에 있었던 그 위증교사 의혹을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별건을 하여튼 이제 하는 제가 거죠. 팩트는 그렇다고 네. 말씀드리는 네,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의원님이 설명하셨는데 네, 네. 제가 이제 팩트로 그렇게 네, 확인해 그렇죠. 드리는 것이고요. 네. 또 그 유영 사건이요. 법카 유영 의혹 사건의 네. 경우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먼저 했는데 네. 검찰이 보고 이걸 다시 수사하라고 재수사 지시가 한 번 있었죠. 네. 그런데 경찰이 재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검찰이 갖고 와서 이제 기소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에 대한 지휘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을 경찰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팩트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팩트를 거쳐서 이번에 1억 653만 원인가요? 그 유용 의혹을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건데 이제 제 질문으로 원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정치의 사법화를 중단하자고 하면 이미 기소된 사건은 일단 뭐 서둘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정치 검찰이 하는 형태가 정치의 사법화를 하고 있으니 네, 재판부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예. 재판부까지 정치의 판결로 이어져서 그야말로 정치 사법화가 돼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요. 네. 조금 정치 사법화의 또 한 형태가 지난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도 사실 정치 사법화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저희들은 무죄를 확정했지만 사실 저희가 법을 개정했어요.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두 가지를 남기고 나머지는 경찰에서 하루 법을 고쳤는데 거기에 두 개 외 등으로 돼 있었잖아요. 6개 주요 범죄 중에 4개를 경찰에다가 경찰에 이건 경찰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수사권 조정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 등이라는 걸 가지고 네네. 마치 자기들에 해당된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사실은 법적인 다툼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아마 많은 논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든 정적 죽이기 위해서 경찰이 한 거를 자기들 권한 바뀐다고 봐요. 선거법은. 그런데 그걸 등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다라고 어거지를 쓰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정권이 그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전에는 독재 시대 때 뭐 예를 들어서 무기나 창으로 억압을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검사가 합법적인 칼날을 가장해서 지금 정적을 죽이고 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인 거죠. 그래서 등 속에는 거기 포함이 안 된다고 저희는 봐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어거지로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형태고 윤 정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야당하고 이런 걸로 싸울 시기입니까? 그냥 합해서 서로 민생을 해결하고 외교 지금 어려운데 이런 걸 안보 어려운데 이런 걸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주말에 그 장애 집회는 합니까? 네, 하죠. 이제 뭐 지금 장애 집회는 앞으로 매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좀 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장애 집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그 더불어민주당 주관하는 집회와 또 이 시민단체들의 장애 집회가 그동안 함께 하기도 하고 조금 구별해서 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함께 한다는 뜻인가요? 함께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정권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집회가 일어난 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각 단체별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이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흩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는 시민단체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실제 윤 정권 들어와서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민생이 너무 어려워서 시위 현장에서 각 단체마다 또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단체는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하야를 외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 촉구 그걸 한 거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응축이 돼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네. 그 지지난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 함께 한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가 탄핵이란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조율이 안 돼서 따로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면에 내걸고 더불어민주당도 장애 집회를 할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같이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부 단체가 탄핵이란 단어를 그러니까요. 쓴다든가 퇴진이란 단어를 쓴다든가 저희는 특검을 요구했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 촉구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 같이 하게 되면은 우리 민주당도 탄핵이나 퇴진에 같이 동참하는 것 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네. 사실 11월 달 이전까지는 조심을 해온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자제해온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탄핵의 목소리, 퇴진의 목소리. 그래서 이제는 같이 하더라도 각 단체가 알아서 그런 건 목소리를 내되 우리는 또 하면서도 김건희 특검 요구 그걸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굳이 수용 안 할 필요가 없다. 다 같이 각자의 목소리를 하자. 지금은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당론적으로는 김건희 특검 촉구로 가고 있지만은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탄핵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퇴진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기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 목소리는 이제는 거의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지 당의 전체적인 방향하고는 좀 결이 다르더라도 각자 예전에는 각자 목소리를 그래도 조금 자제하도록 요구했는데 이제는 그러지는 않고 각자 알아서 하도록. 그럼 약간 전략이 바뀐 건가요? 전략이 바뀐 것보다 지금 국민의 목소리가 원체 분노 게이지가 높게 올라가서 굳이 우리 당이 이걸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할 필요가 없겠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게 놔두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거나 퇴진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네. 탄핵을 주장하거나 퇴진을 주장하는 여러 그 시민단체들이나 네. 또는 당내의 개개 의원들의 주장 네. 이것까지 굳이 우리가 못하게 하지 않겠다. 네, 함께 할 수 그렇죠. 있다. 네, 이제 네, 이렇게 네. 이제 스탠스가 그렇죠. 약간 바뀐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28일인데요. 그 목요일입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예고돼 있고 네. 그리고 또 검사 3명 이창수 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지금 이날 보고되고 그 다음 날 처리하기로 돼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런 거는 검사 3명 네. 탄핵 준비는 하고 있죠. 그래서 28일 날 보고할지 안 할지는 오늘 내일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이런 건 네네. 국회의장하고도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추진을 하는데 아마 오늘 내일 이런 것들이 최종 확정될 최종적으로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으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 녹취록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명태균 지인 아들 채용 청탁 의혹 관련해서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제보 추가 제보 받은 거 있습니까? 지금 이런 제보들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했다, 뭐 1억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브로커네요. 그렇죠. 네. 이것은 그야말로 국정농단이고 만약에 그
청탁해서 대통령실에 했다면은 김건희 여사나 누구 핵심부가 또 관여됐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고 그래서 네. 특검의 필요성이 더 김건희 여사 특검이 더 필요하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언제 이런 해서는 일이 있었다고 제보 받으셨습니까? 뭐 이 일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그거까지는 뭐 제가 최종 확인은 못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말씀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용화라고 합니다. 필리핀 보홀에 가게 되었었는데 스쿠버 다이빙 즐기고 있는데 제 머리 위로 까만색 뭔가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확인해보니 라면 봉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정말 빨간색에 대비되는 라면 봉지가 파란색의 바다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걸 마냥 즐길 게 아니구나. 내가 나로서 이 환경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유난히 한 군데에만 쓰레기가 많이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유령 어부가 자리를 잡으면서 정말 불필요하게 많은 생명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일상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일상이란 항상 이렇게 따뜻한 햇살과 따뜻한 바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날씨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선선하게 부는 바람 그리고 따스한 햇살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잔디밭에 누워서 책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날씨들이 앞으로는 점점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게 되는 일상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일상들을 매일매일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화요일 아침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공기도 부쩍 차가워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와 영남 내륙에도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최대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 중부지방과 전북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와 제주도 산지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9도로 아침 공기는 부드럽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이 9도에 머물겠고요.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도, 모레 아침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이번에는 이 여당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위정교사 사건 1심 선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겠습니다만 일단 뭐 사법부 그 양심을 믿고요. 다만 뭐 납득하기 좀 어려운 말씀들이 좀 있었죠. 가령 위증교사, 위증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한 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실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 소명됐다라고 그때도 한번 있었는데 다른 판단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2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영장 심사할 때의 판사와 어제 위증교사 심판 판사는 다른 판사니까 뭐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존중하나 아쉽다.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군요. 아무래도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는 엄격한 증거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증 혐의를 입증할 만한 위증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라든지 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2심 때는 더 검찰이 준비를 해서 또 다른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것이 무죄가 나왔다라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것을 증명할 때 그 과정이 법관으로 하여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결국엔 수사기관이 검찰에서 2심에서의 어떤 증거 이런 걸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죄 선고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죽이고 밟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야 누누이 지난번부터 먹사니즘인가요?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을 향한 그런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어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도 참석하고 말과 행동이 계속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어제 판단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해왔던 것은 정반대의 길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메시지에 속는 국민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대담을 했는데요. 예, 이번 주말 장애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민단체들의 탄핵 주장이나 이런 주장과 조금 구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 시민단체와도 함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더불어민주당이 나설 거다 이렇게 이제 짐작하게 되거든요. 예, 뭐 야당이니까요. 야당은 정부의 어떤 방향이나 기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해오는 것이 우리 정치 구조상의 야당의 어떤 그런 위치라든지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주말간 계속 보여준 것은 그런 정부의 방향을 비판하거나 또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그런 비판을 목소리를 냈는가 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또 달리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민주당이 탄핵이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 의원께서 국회에서 이런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연대의 그런 단체를 발대한 행사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또 몇몇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탄핵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서슴지 않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경험했었고 두 번의 이제 탄핵 소추를 경험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국민들한테 다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위기가 초래되는데 과연 야당이 지금 또다시 그러한 탄핵 열차에 몸을 실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너무 과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실 것 같고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다른 가치와 정책을 내세우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를 향해서 너무 권력 집약적인 그런 반정부 투쟁에서는 나서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흐름이 좀 바뀌게 될까요? 이번 사법부 판단으로 말씀이신 겁니까? 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부 판단은 물론 이제 이번에 위증 혐의에 있어서는 1심 무죄가 나왔지만 이미 공직선거법에서는 유죄가 나왔고요. 이것이 또 상급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에 지금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많은 법조인들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번이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게다가 대북 송금과 관련한 것들이 여러 차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는데요. 국면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 11월 15일 있었던 선거법 1심 재판 이후에 야권의 장애 집회는 좀 수가 줄은 것으로 되게 보도가 됐고요. 전국 주도권도 자연스럽게 정부 여당 쪽으로 넘어가는 듯한 흐름이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무죄 선고로 전국의 주도권이 다시 야당한테 넘어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분석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분석과 보도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동의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주말간의 집회에 이러한 무죄를 가지고 동력을 삼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평론가 분들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도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일반 국민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라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많을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라든지 주말에 집회에 참석하시는 민주당 의원들도 듣겠다고 하시지만 그 주변에는 친명이라든지 이른바 그런 극성 지지층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이런 지지층의 입장을 듣고 상황 판단이라든지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리 민주당이 주말간에 그렇게 집회를 한다고 해본들 일반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물론 윤석열 정부가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고 고쳐야 될 점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서의 반사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일반 국민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수능이 준비되고 대입 수능 때 그렇게 집회를 이어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권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집회로서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민주당의 그런 행동과 말들이 일반 국민들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표결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특검법 재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부결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말하는 국민 상식, 국민 눈높이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그런 공정의 잣대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는 진영 논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공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서로가 진영 논리적인 싸움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치권은 아무래도 각각 그러한 모멘텀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특검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의 동의 없는 그런 특검에 대해서는
부결표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난번에 정말 민주당이 이 특검에 대해서 관철시키고 싶은 진정성이 있다면 정말 이 특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여당의 의원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그 특검에 대한 모순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도이치모터스 재판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그 재판 중인 대법원장이 또다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헌법상이라든지 위배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특검을 관철시킬 용의가 있다라면 이러한 모순적인 것들을 좀 제외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 여당하고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민주당도 특검법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계속해서 정부나 여당을 흔들고 어떤 타격점을 입히려고 하기 위한 정쟁 법안이라고만 읽힙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영 논리가 계속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두 번째 특검 재표결 때는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는데 예.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번에는 4표 이내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4표보다 적게 나올 거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 국면이 그렇고 네. 만약에 여기에 이제 조직표가 작동해서 4표 이상이 나온다면 네. 사실 그러한 조직표도 당내 정치는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 설명하시면서 대법원장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헌법 논리상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 이게 사안마다 다른데요. 네. 뭐 대법원장의 추천이 일견 필요할 때도 있고 공정할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단 중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다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수사와 판단을 동시에 사법부가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에 대한 의문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정치 현안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28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를 한과 동시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3명의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9일 날 탄핵 표결하겠다는 게 그동안 보도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수사검사들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못하지 않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설마 또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할까에 대한 것에는 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 어쨌든 지금 이중혐의 교사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민주당도 이제는 친명이라든지 지지층의 입장을 반영해서 충성 경쟁을 하기보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서의 어떤 과거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요. 다만 지금 또다시 수사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하면 더 민주당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일 텐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라고 느껴지고요. 지금 과거에도 민주당이 뭐 방통위원장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뭐 여러 차례 수사검사뿐만이 아니라 탄핵에 대한 국면으로 이어져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실증을 느끼시거나 너무 과하다라고 느끼실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사검사까지 탄핵을 또다시 발의한다면 글쎄요,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서의 그런 진정성이 다 훼손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민주당도 합리적인 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까지 가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네.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감히 그걸 강행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유죄 판단 이후에 계속해서 최고위원들과 친명 의원들이 충성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받고 몇몇 의원들이 뭐 울었다 뭐 해가지고 이른바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풍문으로 그런 글들이 돌던데 그 눈물 흘리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의미를 제가 방송에서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국민 정서라든지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과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결국에는 충성 경쟁에 대한 눈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또 하려고 공천을 하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민주당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한다라고 보진 않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팬심을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가시화됐을 때 그 팬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충성 경쟁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 이른바 포스터 이재명을 염두에 둔 행동들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친명들이 그렇게 보여지.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거나 정말 이재명 대표와 동화돼서 하는 의원들이 계시다면 뭐 움직이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단이 있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든지 아니면 같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든지 해야 정말 뭐 이재명 대표를 대한 진정성을 이해할 텐데 이재명 대표 유죄 판단에 따라서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의원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명을 향해서 움직이면 죽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무죄 판단에 있어서 눈물을 보인다라든지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 충성 경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아부하고 줄 서기 위한 정치인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충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 발언을 한마디 하면 언론이라든지 이제 지지층에서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렇게 규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발언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대표께서 이를 키우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답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시고 넘어가면은 됐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의혹들이 점점 양산되고 여기에 대한 가족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입장이 없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대표께서 이러한 그런 위기를 초래하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대표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또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고 또 만약에 사과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대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그런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당내 갈등으로 야기되는 것은 대표한테도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표께서 풀어야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한 15분간 이른바 백브리핑 형식의 대화를 했는데요. 그 대화에서 나온 얘기는 중요한 게 두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익명 게시판이다.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욕할 수 있고 당대표 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런 거를 조사하라고 그러냐.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한동훈 대표의 주장과 생각이었거든요. 그 점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대표의 생각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일반 아고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당의 게시판이고요. 정당은 이익단체라든지 친목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정권 획득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 곳이 정당이고요. 그런 정당의 게시판에서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건강한 비판, 사실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조롱이나 지도자라든지 여당의 어떤 그런 의원들을 향해서 희화하거나
이러한 것은 정당 게시판에서 익명성이라는 이름으로는 합리화하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필요한 그런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분은 이런 대목인데요. 일테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당에서. 예.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직접 글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내 가족들 이름으로 돼 있는 글들을 보니까 이건 가족들이 썼다 안 썼다는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내 가족들 명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니까 뭐 사설을 이렇게 연계시켰다든지 뭐 신문 기사를 링크했다든지 뭐 크게 문제가 될 무슨 아주 심각한 글들은 없는 것 같던데라고 하는 대목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설명을 보면서 이게 가족이 한 게 맞나? 그런데 가족이 집단적으로 했다면 이게 글의 이 내용과 관계없이 이게 일종의 집단적인 이른바 한가족 드루킹 같은 사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뭐 이런 의문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 KBS의 공영방송에 나와서 저희 대표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대표 당연히 저희 여당 대표니까 존중받아야 되는데 네. 다만 당원들이 궁금한 지점이 바로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표의 가족분들이 글을 올렸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가족과의 그런 모르겠습니다. 이 사생활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가족한테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당원들께 그 사실 여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답을 주시지 않고 계속 이러한 다른 답변을 주신다면 이것이 저는 대표한테도 지금 지도부한테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흔들려고 하고 그 빈틈을 벌리려고 하는 것이 정치의 한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 대표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면 또다시 그러한 빈틈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이 있을 텐데 여당 내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깔끔하게 말씀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표께서 많은 당원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명확히 답을 주시고 또 뭐 정말 저는 의혹이 아직까지 뭐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의혹을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 주시면 정치적으로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도 이 당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강한 이런 의혹 제기나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원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네요. 제가 한마디만 더 예. 붙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저희가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건강한 비판들 많이 합니다. 가령 소통을 늘렸으면 좋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거기에 또 수긍하시고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언론 간담회를 해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대표께서도 이제 대통령께 이제 건강한 비판들 많이 해오셨는데 많은 또 의원들과 당원분들이 같은 잣대로 대표한테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통에 대한 측면이 대표께도 분명히 필요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지혜롭게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태균 이 녹취록이 계속 추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 명태균 씨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뭐 오세훈 시장 이름도 나오고 또 홍준표 시장 이름도 나오고 뭐 어제 그저께는 조은희 의원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명태균 씨는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만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뭐 언론에서 그렇게 봅니다. 이 살라미 전술, 명태균 씨 녹취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폭로하는 형식으로 해서 전국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명태균 씨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뭐 명태균 씨 의혹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저도 여당의 일원으로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거는 네. 검찰의 수사로서 이제는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너무 명태균 씨에 대한 그 일방적인 주장과 또 그 명태균 씨와 함께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의 일방적 주장에만 저희가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언론이라든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흘러갈지가 짐작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대통령실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쇄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여러 언론들이 뭐 하마평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대통령실 개편이나 개각과 관련된 시점 보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은 있을 것 같아요. 중폭이든 대폭이든. 예. 언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그 쇄신 준비를 하고 있는 범여권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의원님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예, 짧게 마무리 말씀으로 예. 듣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고요.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4대 개혁 과제들 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후반부에도 동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적합한 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뭐 총리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시다 보니까 결국은 야당의 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협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진영이 짜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빠져서는 안 될,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을 전하는 글로벌 톡톡입니다.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도광산 얘기부터 좀 할까요? 우선 네. 사도광산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지 좀 전반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도광산은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금, 은 이렇게 특히 금이 많이 나왔던 광산이어가지고요. 근데 이게 물론 광산이라는 곳이 다 어렵잖아요. 광부들이 들어가서 채굴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전시에 특히 물자가 많이 필요해지니까 인부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 노역을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시켰다. 일제강점기 그렇죠. 때. 일제강점기죠. 그래서 조선반도라고 이제 일본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한반도에 있는 노동자들을 뭐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가짜로 계약서를 쓴 적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꼬여서 간 적도 있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제 노역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뭐 광산이니까 사고로 매몰되거나 사망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기에 대한 처우도 제대로 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강제 노역이었으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이제 조건을 하나 내걸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조선인 강제 노동자에 대해서 추모식을 매년 개최하겠다. 해마다 개최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다음에 힘들었던 과거, 가혹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추모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전제로 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외교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뭐 좋다 우리도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정말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의 무슨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일단 그 전에 군함도가 등재가 됐잖아요. 이제 네. 군함도도 사실 비슷한 장소거든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사도광산이 굉장히 오래됐고 오래된 만큼 여기에서 일했던 것들이 다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는 등재가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는 그 점을 이제 주목해서 이제 그렇죠. 등재를 받아준 건데 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아픈 역사와 기억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일 간에 어쨌든 협상이 있었겠네요. 우리의 요구가 있었고 그걸 일본이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약속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이 약간 바뀌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사도광산의 추도식을 일본이 먼저 열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추도식을 여는데 여기에서 이제 참석하는 인사가 이제 외무성 일본의 외교부 차관급이 오는데 여기에 그 차관급의 인사가 신사참배, 야스쿠니 신사참배 전범들이 합산되어 있는 곳이죠.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이력이 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본의 교도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외교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외교부가 스크린을 했을 때는 그게 나오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결국에는 외교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추도식 전날 우리는 불참하겠다라고 불참을 선언하고 원래는 함께 하려고 했던 그렇죠. 추도식인데 그리고서는 이제 일본 정부가 여는 추도식과 우리 정부가 여는 추도식이 반반 따로 반쪽짜리로 각각 열리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일본 교도통신이 어젯밤에 갑자기 우리가 잘못 보도했다. 오보였다. 네. 이게 이제 아기코 외무부 차관이 야스쿠니를 참의원 때 참배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참의원 취임한 이후에는 야스쿠니를 참배한 적이 없더라라고 정정 보도를 낸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일본 언론들이 뭐냐 도대체 한국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국 정부를 또 비난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 외교부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내고 우리가 추도식에 불참한 것은 단순히 야스쿠니 참배 이력이 있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실 외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스쿠니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보냈다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그 전에 추도식을 하겠다고 하고 추도식을 하기 이틀 전까지도 추도식의 이름이나 그다음에
추도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누가 추도사를 읽을 건지 이런 거를 일본 정부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계속 합의를 하고 있는데 실무회담에서 뭐 할 거야라고 하고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안 알려줬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 정부가 열었던 추도사에서는 강제징용, 강제노동에 대한 언급은 다 빠졌고 심지어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은 그 이쿠하나 정무관 그 문제가 됐던 그 차관보입니다. 에도 시대에 무슈쿠닌이라는 사람들이 사도광산에서 일했다고 전해진다라고 하는데 이 무슈쿠닌이라는 사람들은 집 없이 떠돌던 노숙자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즉 광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노동자 제대로 된 노동자가 아니라 집 없이 떠돌던 불황자 아니면 노숙자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강제징용이라든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 때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사과나 강제노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외교부로서는 약속한 바와 다르다. 사실 일본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할 때 추모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추모라는 게 뭡니까? 누구를 위한 추모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누구를 위한 추모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누굴 추모했다고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지금 그럼 반박하고 이제 있는 우리 정부 상황이죠. 입장에서는 일본이 약속을 어겼다.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 사실 구남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됐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구남도 때도 여기 구남도에서 돌아가신 우리 노동자에 대해서 사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공간도 만들고 추모 공간과 전시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구남도에 대해서 징용 피해자들을 결국에는 외면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아베 내각이 아니다. 우리가 전시 공간 따로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강제 노역 인정 안 했고요. 정보센터 설립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뒤통수를 한번 맞았는데 이 구남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됐을 당시에 뒤통수를 맞고 치를 떨었던 외교부 2차관이 바로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태열 장관은 아니 내가 한번 이걸 당했는데 일본이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분노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전격적으로 불참을 결정하게 된 것도 외교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외교를 계속 가져가서는 좀 곤란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는 우리가 한일 관계가 중요하고 또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더 중요해지잖아요. 네. 이게 한일 관계가 가져가야 할 방향. 하지만 여기 과거사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르다라는 그래. 노선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관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별도로 그러나 짚을 것은 제대로 짚고 가야 된다. 과거사에 대한 문제는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라는 입장이죠.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유엔 기후협약총회요.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또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면 여기서 탈퇴하겠다는 얘기도 이미 대선 때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뭐 이미 파리 기후 협약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탈퇴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또 탈퇴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관측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콥29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당사자국 회의입니다. 29는 유엔에서 29번째 29차 회의였으니까 29고요. 내년에는 30이 되는데요. 그래서 트럼프가 오면 분명히 탈퇴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왔던 노력들이 또 한 번 크게 퇴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번 회의는 또 진통이 많았습니다. 트럼프가 오기 전에 우리가 기후 변화를 위해서 낸 돈을 더 늘려놔야 되지 않겠냐. 빨리 그렇죠. 기정사실 해놔야 된다. 더 많이 늘려놔야 된다라고 해서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1조 3천억 달러 라는 돈을 기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네. 이 전에는 3천억 달러인데 이게 1,000억 달러였거든요. 3배를 증액한 거예요. 작년보다 3배를 증액했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3배 가까이 크게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기후 그럼 변화 그건 각 나라가 분담해서 내는 그렇죠. 거죠. 각 나라가 분담을 하는데 돈을 전부 다 현금으로 내는 건 아니고 이제 기후 변화를 맞이하는 당사자국들 있잖아요.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직격탄을 맞는 국가들에다가 분담금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그다음에 대출도 해주고 아하. 이런 형식입니다. 종전에는 분담금만 내는 거였는데 이게 보조금과 대출이 크게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당사자 국가들은 좀 화가 났습니다. 돈을 줘야 되는데 대출을 받으라는 거냐. 왜냐하면 대출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당시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렸는데 많은 당사자 국가들이 페이업이라는 돈 좀 올려줘라는 돈을 더 내라 선진국들 해서 페이업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다 시위를 좀 많이 벌였고요. 여기서 당사자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당사자 국가들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태평양의 쓰레기 섬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몰디브 국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네, 하잖아요. 그 해수면 상승으로. 그렇죠. 예. 해수면 상승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해안가에 있는 국가들이 가장 큰 당사자 아하, 국가들이고요. 예. 뭐 마샬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는 뭐 방파제를 쌓는다든가 지금 당장 해수면의 속도를 높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진국들에게 너희가 탄소 배출을 많이 했고 너희가 플라스틱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 라고 해서 페이업이라는 이번에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래서 3천억까지 올렸습니다. 3천억까지 올렸고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돈을 충당해 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콥에서 좀 그러면 각별히 봐야 잠깐만요. 될 것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해수면 상승 얘기가 나와서 이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변화고 이 지구 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상승되면서 빙하들이 녹고 그래서 바다 높이가 지금 높아져서 이 그 육지가 지금 바다 밑으로 깔아앉는 몰디브 같은 나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그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거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니까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그 제일 많이 돈을 내서 피해를 보상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 아니에요. 1인당 배출량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따지면은 그 미국이 제일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빠질 거야 이렇게까지 지금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요. 예,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요. 이제 트럼프가 미국이 사실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는 데서는 다 똑같이 손가락을 겨누고 있어요. 손가락을 겨누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나 안 돼라고 빠진다고 해서 야 미국이 안 한대 그럼 우리도 하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국제사회가. 그래서 지금 조용히 부상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실 물론 인구가 굉장히 많죠. 탄소 배출도 많이 해요. 많아요. 하지만 1인당 탄소 배출로 보면은 미국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에요. 위치가. 이제 콥에서 개발도상국들은 도움을 받는 위치지 도움을 주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콥에서 기후협약 총회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하는 행동은 좋아 트럼프 빠지겠지 그러면은 누군가가 여기에서 키를 줘야 되는데 내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예. 중국은 개발도상국이고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우리도 돈을 내겠어 낼게. 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제3세계국에서 마음을 많이 얻었습니다. 일종의 기후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거네. 그래서 조용히 부상하면서 이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어떤 알력에서 결국 국제사회는 나 혼자 뭐 독불장군처럼 할 수는 없거든요. 이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중국이 키를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짧게라도 전해주세요. 이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 부통령이 서로 지금 전쟁 시작했습니까? 이거 되게 좀 놀랍죠. 마르코스는 우리가 아는 그 이멜다 마르코스 300혈례 구두로 남은 그 분의 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두테르테는 지난번 필리핀 대통령이었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막 다 죽이고 이랬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상했던 그 부통령의 딸입니다. 네, 그래서 마르코스의 아들과 두테르테의 딸이 지금 전쟁을 선포한 건데요. 시작은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이에요. 근데 지금은 마르코스 아들이 대통령, 그렇죠. 두테르테 딸이 부통령이면 맞습니다. 손잡고 선거를 같이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손잡고 선거를 같이 치렀기 때문에 하나는 부패하고 하나는 사람을 죽였는데 성공한 거죠.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부패와 이제 사법 살인이 성공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 마르코스 대통령은 친미입니다. 나는 미국하고 가깝게 지내야 돼. 하지만 두테르테 집안, 두테르테 부통령은 친중입니다. 좀 그런 그래서 경향이 일종의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견해에서부터 갈렸고 가장 큰 문제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 두테르테 부통령의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정치에 복귀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서로 죽이겠다, 한번 죽어봐라 이런 사단이 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빗길에 꾸준히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대전 나들목 진출램프 2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회덕분기점 부근과 또 북천안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로는 기흥에서 판교 사이와 다시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사이와 또 목감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 심하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도 매송휴게소에서 팔탄분기점 사이로 10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시내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방면으로 여의도 분기점을 앞두고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경인고속도로 부천 나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가양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네, 이 보험 왕이 사기왕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KBS 시사제작 일부 강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병수입니다. 이게 사기 사건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이 100억 원 정도의 규모고요. 제보자를 통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봤었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규모도 상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더 들어보니 네. 이게 피해자들의 주장으로는 회사 측의 대응도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네.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좀 보험업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 구조가 이 사건에 드러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취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사기 사건이 뭐 그동안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네. 특히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된 것은 이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보험 업계에 네, 그걸 맞습니다. 이제 심층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가 들어간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근데 우선 이 사건 설명만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이 사기 방식에 대해서 네. 먼저 아셔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종의 전형적인 이제 폰지 사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의 돈을 갚는 방식으로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굴려왔던 건데 구체적으로 이 사기 방식을 좀 살펴보면 이제 정확하게는 보험 판매왕, 통칭 보험왕이라고 불렸던 장모 씨라는 보험 설계사가 있습니다. 네. 이 설계사가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 자신이 공장에 큰 화재 보험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보험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갱신을 하면은 자신한테 떨어지는 수수료가 굉장히 큰데 자기가 이거를 먼저 선납하기 위해서 돈을 좀 넣어야 된다. 피해자들, 자기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피해자들한테 이런 일종의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돈을 좀 넣어보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많이 얻는 수수료의 그 일부를 좀 돌려주겠다. 라는 방식, 원금의 수수료를 조금 더해서 돌려주겠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렇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피해자들을 꼬신 방법인 거죠. 그게 넘어간 피해자들이 꽤 많은가 봐요. 맞습니다. 이 장 씨 같은 경우가 보험 설계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어떤 보험에 대한 금융 지식, 또 보험 회사의 이제 임원들의 이름 이런 거를 적절히 섞어서 이게 일종의 가공의 상품인데 이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잘 썼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좀 속아 넘어갔고 또 하나는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 보험 설계사 장 씨와 굉장히 오래 알고 있던 고객들이에요. 20년 넘게 알고 있고 인간적으로 뭐 어떤 피해자의 말로 주장으로는 뭐 이 장 씨가 자신의 딸의 소개팅까지 좀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적인 관계를 좀 끈끈하게 맺고 있었기 때문에 좀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분이 있고 이 장 씨 같은 경우가 워낙 유명한 보험왕으로 불렸던 사람이라 그냥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크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계심이 좀 상당히 낮아졌고 피해자들이 이 장 씨의 사무실에 가면
뭐 상패도 엄청나게 많고 또 이 보험왕이 되면은 일종의 유무형의 특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재를 해보니까 보험업계. 그래서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에 이제 독립된 별도의 사무실, 장 씨의 가족들만 일할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을 줬을 정도로 뭐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피해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또 좀 경계심이 낮아졌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 장 씨가 그 보험 회사의 직원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이 DB 소속의 보험 설계사로 활동을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DB 보험회사의 그 직원인데 따로 무슨 자기 방을 가질 정도로 회사로부터 굉장히 그 특혜를 많이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가까운 그 고객 관리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는 무슨 장 씨가 사기를 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보험업을 자기가 원래대로 하는 정상적인 보험업을 진행하면서 성실하게, 성실하게 진행하면서 이제 그 신뢰를 쌓았겠네요. 그렇죠. 이제 하면서 자기의 실적도 많이 쌓았고 유명해지고 하니까 그런 유명세를 좀 이용해서 몇몇 고객들에겐 이제 좀 돈을 벌게 해주겠다. 자기가 보험왕이니까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접근을 해서 상품에 투자를 하게 했고 실제로 처음에는 돈을 이제 한 번에 많은 돈을 이렇게 넣게 한 게 아니라 조금씩 넣고 그거에 맞게 약속한 날짜에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워낙 오랫동안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믿어왔던 설계사고 그리고 대부분이 조금 은퇴를 앞둔 시점에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고민도 많고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조금씩 더 큰 돈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강 기자 취재하면서 이게 아예 조직적으로 그거를 했다고 느낍니까?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까 처음엔 진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기꾼이 되게 된 겁니까? 사실 그것까지는 이제 조금 더 아직까지는 이게 피해 그 규모 자체도 지금 산출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어가지고 수사가 더 진행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장 씨가 어느 동기로 언제부터 정확하게 이런 사기를 쳤는지는 수사가 더 진행을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까지는 일단 자기의 보험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대납할 돈이 필요했고 또 이제 사기를 치다 보니까 이 보험을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줘야 되는 이 돌려막기 상황이 있으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돈이 돌아갔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수사를 조금 더 진행하면은 정확한 동기와 시점 같은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사기를 친 돈은 전부 다 돌려막기에 사용됐겠네요? 현재까지 진술은 그런데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이제 피해자들은 이렇게 큰 돈이 다 대납에 쓰인 건 아닐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100억대인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건 수사가 더 필요하겠네요, 정말.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제 사기를 친 장모 씨에 대해서 뭐 분노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DB 그 보험 회사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건 어느 대목이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 처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게 지난해 3월 4월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돈을 다시 돌려줘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는데 그 작년 3, 4월쯤부터 돈이 들어오지 피해자들한테 받아야 될 돈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장 씨한테 항의를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그 회사 측에도 알리기 처음에는 이제 장 씨가 일했던 사업 단이라는 곳에 알렸고 그 후에는 이제 DB 손해보험 본사에도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여름쯤이었거든요. 작년 8월쯤에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이제 회사에서는 이거는 장 씨 개인의 일탈이고 회사와는 상관이 없다. 회사에는 그런 상품도 없고 개인 보험 설계사를 위해서 열어줄 수 있는 코드 같은 것도 없다. 이거는 우리와 관계없는 문제다라고 이제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회사가 그 시점에 알게 된 게 이제 작년 8월. 그렇죠. 작년 그럼 그 8월 시점에 회사들이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제 회사의 입장은 작년 11월에 한 달의 영업정 고객 불만을 야기했기 때문에 한 달의 장 씨에 대해서 한 달의 영업 정지를 취했고 그다음에 이 장 씨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보험 사기 상품에 유의하라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자체 징계를 하고 한 달 징계를 하고 그리고 경고도 하고 그렇죠, 소비자들한테. 근데 이 피해자들 주장으로는 이 장 씨에 대한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장 씨에 대해서 영업 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던 건 이제 한 달을 의결했지만 실제 이루어졌던 건 2주밖에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영업 정지 처분이 끝나자마자 11월 말에는 장 씨에 대해서 실적을 인정해서 공로상을 또 줬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공로상을 장 씨가 받고 이걸 또 피해자들한테 그 당시에는 이제 1차로 피해를 봤던 사람, 처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도 이 장 씨의 사기 행각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피해를 계속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이 또 다른 피해자들 대상으로는 장 씨가 내가 이렇게 이번 올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상을 또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무마하기 그렇죠. 그 상장을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처음 문제가 되기 특히나 뒤에 피해를 봤던 피해자들은 처음 문제를 인지했을 당시에 하다못해 뭐 사무실이라도 빼거나 징계를 강하게 하거나 피해자들한테 어떤 경고, 이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 메시지라도 조금 더 확실하게 보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보진 않았을 텐데. 상식적으로는 그때 회사가 이 사람을 고발했어야죠. 그런 거 부분에 이제 피해자들은 억울해하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왜 이렇게 회사가 회사는 왜 그렇게 이 사람한테 끌려가듯이 된 겁니까? 사실 그 부분에 이제 회사는 이거는 장 씨 개인의 일이고 우리가 그 당시에 뭐 장 씨에게 어떤 사기 상품이 있고 한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회사는 그냥 실적 올려서 우리는 그러니까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 뭐 이런 마인드로 지금 회사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피해자들의 주장은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마치 피의자처럼 자꾸 느껴지네.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 취재하면서 우리 많은 이 청취자들께서 비슷한 상황에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변호사분들한테 들었던 말 중에 이제 가장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장 씨가 처음부터 돈을 자신의 계좌로 넣으라고 그랬었어요. 개인 계좌로? 네, 개인 계좌로. 왜 그러냐 피해자들이 이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면 당연히 물어보죠. 이게 그래야 더 큰 내가 회사로 회사 코드로 잡히면 돈을 나눠 먹는데 내 걸로 잡혀야 더 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 걸로 넣어줘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변호사들 말로는 사실 99%는 사기다. 절대 어떤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돈을 넣는 거는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회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된다. 그렇죠. 당신이 개인한테 준 거 아니냐. 이거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돈 넣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시사제작일부 강병수 기자였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가스. 하지만